TBS 멸종위기에 놓인 물고기 황복이 알을 낳기 위해서 한강에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지자체의 날을 맞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펼쳤습니다. 15년 만에 전면 운행 중단이란 위기에 몰렸던 서울 시내버스,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부부의 날인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너 어제 좀 달리더라? 어찌나 사람들이 붙잡던지. 내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잖아. 선배, 예쁜 거 너무 피곤해. 물론은 풀 수 없는 갈증이 있다. 컨디션 헛개수. 살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초반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물고기 황복이 알을 낳기 위해서 한강에 나타났습니다. 황복은 깨끗한 물에서 산란하기로 유명한데요. 황복의 출현이 그만큼 깨끗하고 건강해진 한강의 수질을 짐작케 하는 거죠. 양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실 수중보 하류 지점입니다. 물속에 설치한 그물을 걷어올리자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펄떡이며 힘자랑을 합니다. 불룩한 배에 유독 노란 빛깔을 띤 어종이 눈에 띕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황복이 발견됐습니다. 황복은 일반 보고와 달리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회기종으로 최근 5, 6년 새 한강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황복은 한강 수질 오염으로 조금씩 자취를 감추다 지난 2000년부터 한강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매년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황복의 복원에 나서면서 지난 2005년부터 두세 마리씩 다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종 조사를 위해 설치한 그물에는 대농갱이, 쏘가리, 동자개와 같이 맑은 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 수십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의 한강 어종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강에서는 30종 내외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유성 물고기들이 산란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한강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한강 종합개발 이후 한강 수질이 많이 오염돼서 황복이 사라졌는데요. 최근에 황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강 수질이나 수생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한강의 튼튼한 생명력은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서울의 한 척도입니다. TBS 양강입니다. 여수 엑스포가 세계인의 축제로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서울시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수 엑스포 속의 서울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형 범선과 스카이타워의 초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위용을 뽐냅니다. 전시관으로 향하던 관람객들은 천정에 펼쳐진 디지털 갤러리의 환상적인 입체 영상에 발을 멈춥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100여 국이 참가해 각 나라 해양 산업의 비전 그리고 미래를 전시하는 여수 엑스포. IT 산업을 접목한 다양한 해양 콘텐츠와 볼거리들이 오는 8월 12일까지 펼쳐집니다. 전 세계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극찬한 기후환경관과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최고 인기인 해양 로봇 전시관 등 입소문을 탄 몇몇 인기 전시관들은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일본관에서 지진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그거 이렇게 새롭게 다시 복구하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좀 와닿았고 좀 현실감 있게 만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수 엑스포 인기 전시관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곳은 아쿠아리움. 관람객의 대기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새처럼 고음을 낼 수 있어 바다의 카나리아로 불리는 흰고래는 이번 엑스포의 최고 스타입니다. 또 엑스포 행사장 안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거리 공연도 열려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이번 지자체 전시회는 개최 도시인 여수시와 서울, 부산, 경기도 등 16개 광역지자체, 순천, 광양, 공 등 여수시 인근의 기초지자체 6곳도 전시관을 꾸몄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옷을 입은 도우미들이 안내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에 열리는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를, 전라남도 전시관은 청정갯벌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등 저마다 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행사장 안에는 각 지자체별 관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서울특별시관은 서울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이 영상물을 통해서 서울의 과거, 현재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도시죠. 이 서울의 비전을 표현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인상적이게 표현할 수 있나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서울하면 또 유명한 게 남산골 선비하고 인왕산 호랭이죠. 그러니까 남산골 선비는 벼슬은 하지 않지만은 가난 속에서도 책을 읽고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서울의 시민의 그런 정신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인왕산에도 호랑이가 살 정도로 서울이 숲이 많고 살기 좋았던 데 아닙니까? 이 꽃잎은 복숭아 꽃잎인데 옛날부터 복숭아 꽃잎은 무릉도원의 상징이죠. 서울이 이제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천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인 천막극장에서는 각 지자체 날 행사는 물론 각국의 민속 공연과 다채로운 콘서트가 엑스포 기간 내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시가 지자체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의 날을 맞아 천막극장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먼 길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진짜 먼 길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서울시 내 버스 파업이 예고돼 있어서요. 그 협상 타결되는 걸 본 게 4시 40분이었거든요. 만약에 그거 타결 안 돼서 못 왔죠. 근데 그러고 이제 비행기로 7시 비행기로 광주 5.18 기념식 참석했다가 지금 여수로 달려왔습니다. 네. 바쁜 일정을 쪼개서 여수까지 네. 오셨어요. 네. 좀 둘러보셨어요? 아니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여수시 여수 엑스포 자문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데 사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멋있네요. 네. 서울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신다면? 제가 서울시만 대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네, 대한민국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 물론 여수 시민들의 노력으로 여수 엑스포가 유치되기는 했지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와 또 전국의 온 국민이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수 시민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대한민국의 축제고 또 좋은 교육의 장이고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서울시의 날 공연 행사는 김장수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뮤지컬 배우 전수경, 김덕환, 비보이팀 유니크과 함께 색다른 국악의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서울의 특성을 한성백제부터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전통과 또 가장 현대적인 도시고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살아있는 바다를 향한 여정을 펼칠 2012 여수 엑스포. 세계인의 축제로 성황리에 잘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곽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오랜만에 주가가 좀 올랐군요. 오늘 상황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전 주말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지난 한 주 내내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지난 한 주간 떨어진 낙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등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 한국 시장 좋았을 때 흐름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시장에 앞서면서 집중적으로 지수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관들의 순매수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덕분에 시장은 16.67포인트, 0.9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800엔에 이르지 못하고 1799.13포인트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반등의 폭은 매우 미미하였습니다. 0.21포인트, 0.05% 상승하면서 448.89의 소폭 상승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아시아 증시 상황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6% 상승, 상하이는 0.16% 상승, 반면에 홍콩은 0.5% 정도 하락을 했고 한국과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만은 0.5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내었는데요. 3.90원 강세 나타내면서 1168.9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외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매도를 보여주면서 5월달 들어와서 내내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매도 규모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계속해서 2천억에서 5천억대의 수준의 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570억 수준의 매도를 보여주면서 매도 규모가 상당히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누적 선물 매도 포지션은 줄이지 않고 오늘도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1,400계약 정도의 선물을 매도하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다지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유용화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하마터면 그 서울 시민들이 또 이 버스 대란에 휘말릴 뻔했는데요. 맞습니다. 다행히 그 노사가 극적으로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이 됐어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태 전개 과정을 잠깐 좀 얘기해 주시죠. 저도 그날 밤 뉴스를 보고서요. 그 다음날 그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다음날 공무원하고 학생들은 뭐 아침 10시로 출근을 줄 수 있다 이런 자막이 떴는데 다행히 하여튼 그 시한이 새벽 4시였는데 약 45분을 넘기고서요. 극적으로 타결됐었죠. 노동조합에서는 약 9.5%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했었는데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노사간은 아닙니다. 이 운송사업조합하고 한 것이죠. 운송사업조합하고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결국은 중재에 나섰죠. 박원순 시장이 설득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그 파업 시한을 약 40여 분 넘기고 난 다음에 기본급 3.5% 인상안과 무사고 수당 4만 원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감차 계획은 또 철회를 했죠. 상당히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버스의 그 운송 부담들이 상당하죠. 27%가 넘는데요. 큰 교통 대란이 날 우려였는데 다행히 넘어간 게 천만다행입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15년 만에 이제 파업 움직임과 파업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원인을 좀 살펴볼까요?
그 노사 간의 문제죠. 결국 노사 간의 예. 문제고요. 물론 이제 2004년도인가요? 준공영제로 되면서 그 전에 버스 기사들의 어떤 그 처우라든가 임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었는데 준공영제 이후로는 사실상 좀 버스 기사들의 그 처우나 개선이 많이 향상됐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버스 노동조합 측에서는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인상률이 저조했다. 약 3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은 3%가 훨씬 넘는데 임금 인상률은 2.6%에 불과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실제로 전에보다는 물론 이제 안정적인 연봉제로 기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보다는요. 그러나 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가 또 뭐 야간에도 근무한다든가 휴일에도 근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우라든가 임금 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도 사실 그 시민들의 시선이 좀 따가웠어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극적인 타결이 된 건데 실제 그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이 받으시는 급여 수준이 물론 다 뭐 받는 월급을 만족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적지 않다 이런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겠죠. 예. 언론에 공표된 자료인데요. 4,021만 6천 원. 연봉이 3호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운송조합 측에서는 다른 그 버스 기사, 예를 들어 마을버스라든가 택시 이러한 노동자들보다는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지하철 기관사들의 연봉 7급 8호봉 기준인 모양인데요. 네. 하고도 뭐 좀 높은 그리고 광역 버스인 경기도라든가 인천 지역의 버스 기사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실제로 이 4,021만 원 이 연봉에는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기본적인 예를 들면 뭐 휴일이라든가 토요일 날 근무한 거, 또 야간 수당 문제, 또 무사고 수당이 11만 원인데 그래서 사고를 내게 되면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연봉은 3,200만 원이다. 그럼 월로 따졌을 때 약 300만 원 좀 이하가 된다. 이렇게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야간에도 일을 해야 되고 예.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다. 이렇게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봉이 뭐 4,021만 원이든 3,200만 원이든 그것이 뭐 적은가 많은가는 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이 한 35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꼭 많다 적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많은 과제들을 남겼는데요. 네. 서울시 시내버스의 그 파업 가능성,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노사 간의 문제죠. 예. 노사 간의 문제는 결국은 사회 환경에 대한 문제고. 근데 뭐 일반 기업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네, 거죠. 그게 거기에 이제 사실상 서울시에서요. 예. 사실상 민간 사업자죠. 버스 운송 작업이라는 그렇긴 것은. 하죠. 예. 그런데 그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영 제도라는 것인데요. 매년 약 3천억이죠. 네. 3천억 이상의 그 버스 운송 업체의 적자폭을 서울시가 메꿔주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혈세죠, 결국은. 네. 그러나 반면에 서울시가 이것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어요. 노사 간의 이번에 협상도 서울시는 사실상 뒤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측에서 했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 적자폭을 서울시에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 협약에 의해서요. 물론 이제 운송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운송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자폭을 서울시에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는 돈 줄 건 다 주고요. 예. 역할도 못하고 예를 들면 버스 노선 조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 체계가 실질적으로 네. 하루에 888만 명이 서울 시내의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대중교통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반응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돈만 주고 있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공과가 있겠죠. 예,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보다 이런 파업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든 건 또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유지는 돼 가지만 또 이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 부분을 메워준다는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15일 자료를 냈는데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연구원에서 얘기는 약 2014년부터 2012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서울시의 특히 대중교통 체계가 많이 변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전철이나 도시철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버스가 부담하고 있는 운송률 지금 한 27.9%, 지하철 다음인데요. 이 부담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거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는 다른 대중교통 체계와 시스템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버스가 서울시의 버스, 그러니까 지금 운송사업조합이죠. 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 대수가 7,400대가 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원 계획에 따르면은 약 1,300대 정도의 버스는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선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6,000대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매달 지금 적자폭 매년 주는 이 부분도 감소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정책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적자하면 폭만 메꿔주고 있지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하기 어렵겠는데 이 감차 부분에 대해서 운송사업조합에서도 크게 반대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구조조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실제로 돈은 서울시에서 다 대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준공영제도의 개선책이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는 지금 특수 공익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시내버스도 이런 공익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민간 사업으로 하되 버스 관리 기구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글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특수 공익 사업장으로 해서 공익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공익성이 강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도 좀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업체 수도 66개에 이르고 있대요. 버스 업체가. 그래서 이걸 좀 인수합병해서 10개나 12개 정도 좀 조정을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버스 관리 기구를 이제 신설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임금 문제라든가 임금 인상 문제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서울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고 하는 이런 우려, 교통대란 우려는 없어야 되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통 정책에 대해 있어서 서울시 직접 관리하는 이러한 개선된 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뭐 조삼모사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치로 320억 원 가량을 서울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시민들은 호주머니에서 요금 올라가지 않으니까 뭐 큰 걱정 아닌 것 같지만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이 버스 문제는 사실 수익성이 이렇게 확보되기가 어렵죠. 이번에도 요금 인상 150원 있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임금 인상을 통해서 3.4% 임금 인상이 되면서 300억이 넘는 돈을 다시 또 서울시에서 보전해줘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라는 문제하고 굉장히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겠죠. 그러나 하여튼 수익성이라는 걸 일단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강하게 나온 얘기는 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교통정책에 편입돼서 들어올 수 있게 어차피 돈 주고 있는 건데요. 돈 주고 역할은 권한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 교통 구조의 변화를 좀 미리 앞서서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수도권 인사이트 서울버스 파업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경대학교 금융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찾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교 정책에 대해 너무도 답답하고 도움이 절실하기에 도움을 요청코자 이 자리에 어렵게 용기 내어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재학 중인 서경대학교는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그 교육적인 수준에서는 다른 대학에 비해 못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금융경제학과는 과거 경제학과의 타이틀로 학문을 익혔지만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금융에 관련된 경제학 분야에 특화를 시켜 4년 전부터 금융경제학과로 명칭을 바꾼 후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학과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교수님들은 학문의 교육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적용을 위하여 취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일부 학과의 통폐합에 대한 계획을 강력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진에 대해서 학생들은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한 채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층에서 폐과를 주장하였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경영학부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학생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혁도 좋고 더 나아지기 위한 방안도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추진할 때는 학교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바이나 학교에서는 강경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인이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저희는 더욱 힘을 내어 학생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 말이 있어요 코너는 이제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군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서울시 소식 자세히 듣겠습니다. 김선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더워져요. 곧 이제 여름철이 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요. 여러 차례 우리가 고생들을 했는데 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월동에 이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기로 했군요. 네, 서울 양천구 신월 지역에 국내 최초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이른바 대심도 터널이 설치됩니다. 예. 신월 대심도 터널은 대규모 홍수가 났을 때 빗물을 일시 저장했다가 안양천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오는 12월 공사가 시작돼 2015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월 지역에 대심도가 설치되면 1시간에 100mm의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돼 이 지역 지하주택과 상가 등 6천여 곳이 침수 피해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광화문 일대의 대심도는 일단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났습니다. 또 다른 침수 지역이었던 도림천 인근에는 8만 5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 시설이 설치됩니다. 다만 공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여름에는 강남 순환고속도로 터널 공사장 내에 임시 저류 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서울대 입구에서 한강까지 대심도 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우면산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와 정비는 장마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권리, 시민의 재난안전권리가 포함된 기본 조례가 공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구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사람 중심, 생활 안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가 내일 공포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재난안전 책무와 함께 권리까지 동시에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통계를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지역안전 공동체 조성 등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법규가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와 비교해 재난 예방을 위한 시민의 사전조치 의무를 추가했고 저소득층과 노약자만으로 예시했던 재난 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의 뉴타운 이른바 출구 전략으로 지금 많은 지역이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사업을 취소하는 지역도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네네. 동작구 흑석 뉴타운은 오히려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동작구는 흑석 뉴타운 일대에 아파트 1292가구를 짓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안을 만들어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5만 7천 제곱미터의 터에 임대주택 259가구를 포함한
최고 높이 25층 아파트 1292가구를 건립하고 나머지 3만 제곱미터 내에는 공공청사와 문화, 종교시설, 도로,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동작구는 올해 안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내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2015년 이주와 철거를 거쳐 2018년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서울시 소식 김선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부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이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1995년부터 매년 이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를 오늘 되새겨보기 위해서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조창현 부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이 참 소중한데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전보다 또 커지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좋은 얘기를 해주실 텐데 뭐 스케줄도 많으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부의 날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부부들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부부라는 사이가 정말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가깝고도 먼 사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네, 부부란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부부를 이제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도 하는데 네. 멀리 하기엔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한번 상처를 받으면 네. 그 상처가 깊고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네. 얼마 안 돼서 정말 당신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상담 사례를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은 지금 이제 운영해 오신 지가 횟수로 10년이 됐다 그랬는데요.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나우미란 무슨 뜻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 그래서 영어로는 now me.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뜻에서 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을 10년 이상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가족 문제를 주변에서 보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간의 갈등 양상이 시대를 따라 좀 다르겠죠. 최근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화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뭐 이제 다양한데요. 과거에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보면 어떤 부부 대화 방법이 서툴고 어떤 또 마음을 이해받지 못해서 네.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성격 차이다, 외도, 폭력, 알코올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서로의 어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대화 방법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이 세대별로 좀 나눠서 부부들의 이 사는 사정이 어떤가, 무엇이 고민인가를 좀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는데, 먼저 20, 30대 부부, 사실 20, 30대 부부의 그 이혼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기사 보니까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요. 20, 30대 가장 큰 부부간의 고민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부부 네. 갈등 유형도 다양한데요. 네. 네, 20, 30대 신혼 부부들의 사례를 보면 주로 원 가족하고 분리, 분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또 어떤 부부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성이 약해서 어떤 힘들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오늘같이 이제 좋은 날 외출을 하기로 해가지고 네. 차 안에서도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신혼 때에는 이렇게 상견례나 양가 가족을 방문하고 오는 길에 서로 어떤 대화 방법이 서툴러 가지고 싸움으로까지 연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네.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충돌도 있고 서로 사실 그 연애 기간 동안에는 모르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제 서로 어떤 이제 길들이기라 그럴까요? 예. 속된 말로 뭐 네. 어떤 주도권 싸움이다. 이런 것을 해갖고 결혼 3년 이전에 네. 또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 어떤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돼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부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이런 작은 문제가 직면했을 때 네. 같은 방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네. 판검사처럼 정죄하지 잘잘못을 말고. 따지는 남편 아내 피곤해서 오래 못 삽니다.
그러지 말고 네. 변호사는 설령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네. 같은 방향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그렇게 안전한 지지자로서 어떤 상담자 역할, 이런 개념이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네. 신혼 초에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40, 50대 중년의 경우는 어떨까요?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특별히 자녀 문제 이런 게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이게 이제 40, 50대, 뭐 샌드위치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을 하는데요. 예. 이 부부의 특성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충분한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자녀 어떤 교육열은 더 강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역할은 한계가 있는데 네. 몸은 하나인데 어떤 역할 과부하 상태에서 이게 너무 힘들다. 어떨 때는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예. 이렇게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어떤 것일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조창현 부원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황혼이혼이에요. 부부로서 50년, 60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편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문제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노년의 어떤 부부의 어떤 삶을 갈등을 겪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효도 선물로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어떤 상담이나 어떤 부부학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추천해서 오시는 사례들을 보면 그동안에 참고 삭힌 게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그걸 폭발을 하고 어떤 감정의 홍수 상태가 돼서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이 신혼 초기에 또 사회적인 통념, 자녀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참고 눌러오던 것이 이제 마지막에 터지는 거죠. 그렇죠.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살았는데 진정으로 소중한 자기 자신의 관리는 소홀히 해가지고 속병, 화병, 소화불량, 수면불량, 어떤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남편도 나는 뭐 놀았느냐,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당신만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배려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또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원장님 최근에 그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이 물론 문제가 많다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있겠지만 뭐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갈등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어떤 대안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지구촌 시대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다문화 가정의 부부 상담을 해보면은 또 아이들의 문제도 많아요. 또 어떤 이중 언어를 배워야 하는 아이들이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가족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국가 간의 문화는 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걸 서로 존중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창현 부원장님은 10년 넘게 가족 문화 연구하고 가족 부부들을 상담해 주셔서 가정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잘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또 한때 싸움도 심하게 하시고 갈등도 많이 느끼셨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희 보통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부원장님의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떻게 갈등을 겪으시고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헤어나오셔서 이런 일까지 하시게 됐는지. 그렇죠. 저희도 이제 신혼 초에는 속된 말로 개념이 없었죠. 그냥 앞만 보고 각자 입장에서 열심히 살면 될 줄 알고 했는데 한 10년 지나놓고 보니까 서로의 속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떤 대화 방법이 서툴러 가지고 어떤 싸움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진울 스님의 말씀, 어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그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 믿고 그래서 부부 솔루션 전문가가 됐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다들 이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극한 상황으로 이혼이라는 과정까지 가는 분들이 있고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홧김에 갈라서 이런
이혼의 양상들 선택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일 텐데, 예, 이혼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부부가 살다 네. 보면 갈등 없는 부부는 없고 예. 또 문제 없는 부부도 없지만 예. 저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또 이혼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네. 어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해서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 가족관계 안에서 고통과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 다들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재산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부부간에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군요. 그렇죠. 예. 네, 저희 홈페이지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이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유산이다. 네. 그러니까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어떤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고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실천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우리가 문화 속에서 배워오질 않았고 남녀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역할 인지, 역할 수행, 역할 갈등을 극복하는 패턴이 예. 지금까지 어떤 적절했었는지 아니면 부적절했었는지 오늘 같은 이런 부부의 날 재점검해 보면서 서로 속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예.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꼭 뭐 비용을 많이 들지 않더라도 참여해 보는 것도 좀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네.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의사가 자기 몸 진단할 줄도 알고 수술 네. 방법을 알지만 수술 못하는 것처럼 당사자 상황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럴 때는 힘들 때는 혼자 참고 삭히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지 말고 네. 어떤 상담소나 이런 부부학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병행하는 것이 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서 행복한 부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조창현 부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요즘 사실 뭐 지나친 이벤트가 너무 많지요. 길쭉한 뭐 과자 사주는 날, 뭐 삼겹살 먹는 날, 자장면 먹는 날 이런 날들 많은데요. 부부의 날 사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날보다도 기억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둬요.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우리 민족의 시원 바이카로. 세계 최대 제국의 발원지 몽골고원에서 미래와 소통하게 될 2012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대원을 찾습니다. 국내외 대학생이나 휴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6월 6일까지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2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언니야, 끝이다. 다 끝난단다. 뭐?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는 TV가 아예 안 나온다 카네. 적금을 확 깨가지고 제대로 된 디지털 TV 하나 살란다. 이거 달아도 잘 나오는데? 이게 뭔데?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TV를 사거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만 달면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어. 꼬마 친구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메이저리그 진출이 꿈인 아나톨리의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야구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야구에 대한 만을 봐가지고 야구가 좋아졌어요. 멋진 투수가 되고 싶은 현민이의 아버지는 멀리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는데 몇 개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되고 형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리 야구단. 인기 스타 양준혁 씨가 함께하는 이곳은 야구 꿈나무들의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표정도 높고 별로 밝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보시지만은 애들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얘들이 정말 다문화인지 아닌지도 정말 구분도 안 갈 정도로 박찬호 이승엽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인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기문 총장 같은 진짜 어떤 사회 리더로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애들 이렇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오늘의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TBS TV의 생방송 프로그램. 수도권의 신속한 뉴스와 생활 정보까지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사 이야기. 생방송 시사 매거진 나우. 지금 이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과 사고를 빠르고 심도 있게 풀어냅니다.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민수 교수와 각 분야의 시사 전문가가 함께 푸는 수도권의 이모저모. 서울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일어난 서울의 핫 이슈. 수도권 프라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 흔들리는 공교육 시대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의 명쾌한 고민 해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신협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왜 그렇게 찡그리고 있어? 난 이렇게 햇빛 비추는 날이 싫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눈이 부시게 햇빛이 드는 날은 햇빛 비추는 날이 아니라 햇빛 비치는 날이 맞습니다. 비추다는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 거울이나 물 따위에 모습이 나타나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로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비치다는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라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햇빛을 비추는 날이 아니라 햇빛이 비치는 날이 맞겠죠?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왜 그렇게 찡그리고 있어? 난 이렇게 햇빛 비치는 날이 싫어. 총 길이 481.7km. 동에서 서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한강에는 모두 27개의 대교와 4개의 철교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중 1900년에 제작된 한강철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긴 2559m의 방화대교. 반면 잠수교는 795m에 불과해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짧고 또 낮은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루 평균 21만 7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한남대교입니다. 다리 위 7개의 전망 카페는 차를 마시면서 한강의 경관과 야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서울의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더 아름다워지는 한강다리는 모두 10곳의 야간 조명이 켜지는데요. 낮의 모습과는 또 다른 화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한강의 다리들.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보고 느끼실 수 있겠죠? 짜장면. 보낼까? 응? 고구마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미자야! 아이고. 좋아! 좋아! 하루 종일 물만 길 거냐? 왕자야, 서두르지 모두에게 못하겠느냐?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면 올 봄에 유행할 거야. 대박!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강변북로 여전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북단에서 난지 나들목 진입하는 부근에 1차로 막고 보수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근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변북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죠. 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동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부근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가는 길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동작대교 부근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이촌동 부근부터 속도가 내려가서 동작대교까지로는 정체가 되고 있고 동작대교 이후로 구리 쪽으로는 괜찮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이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내려갑니다. 동호대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공항 쪽으로도 교통량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성수대교부터 쭉 밀려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수월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짧은 구간으로만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창동교 지나 녹천교까지로만 밀리고 있고요. 지금 성동교 부근은 수월하겠습니다. 의정부 쪽으로는 월릉교 부근으로만 잠깐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정체가 조금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고척교부터는 어렵습니다. 목동교 부근까지 정체 감안해 두셔야겠고요. 반대 안양이나 시흥 쪽으로 나가는 길 양평교에서 오목교 이후로 오금교에서 철산교 지나 금천교까지 외곽 쪽으로도 구간 정체 감안해 두셔야겠습니다. 도심 안쪽으로 이제 정체 구간이 많아졌는데 특히 강남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지나서 한남대교 쪽으로 한남 2고가차도 지나기가 많이 어려워졌고요. 한남대교 다리 건너서 이어지는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논현역까지 어렵습니다. 이후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구간으로는 이동 차량만 꾸준한 정도로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네, 오늘 절기 소만답게 많이 더웠습니다. 지금도 더운데요. 서울 현재 2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29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맑은 하늘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 모자나 선글라스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좀 빼볼래? 수도권 투데이 김두희입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점심한 끼를 해결할 역사 유물들이 가서 있는 곳은 명동거리입니다.